그건 아예 상상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거하고 이제 드론하고를 직접 연결시키기가 좀 많이 애매해지죠. 그 무기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적용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요. 무장을 사용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굳이 죽지 않아도 될, 다치지 않아도 될 민간인까지 그 범위에다 넣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탄들 중에서 100% 폭발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한 3%만 폭발을 안 해버린다. 그러면 이 집속탄을 사용한 지역 자체가 약간 지뢰지대처럼 돼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압력탄도 열압력탄인데 백린탄 쓰는 거는 정말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그렇게 고통을 줘가면서 죽일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어차피 살상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면 고통 없이 보내줘야죠. 최소한. 안녕하세요. 21세기 군사연구소에서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성엽입니다. 집속탄이라고 하면 수류탄 같은 작은 자탄들이 탄두에 여러 개가 뭉쳐져 있고, 그것들이 공중에서 투하됐을 때 한번 흩뿌려지면서 바닥에 있는 표적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타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단두를 집속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탄들이 폭발하는 확률 자체는 독립된 사건들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탄들 중에서 100% 폭발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한 3%만 폭발을 안 해버린다. 그러면 이 집속탄을 사용한 지역 자체가 약간 지뢰지대처럼 돼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발탄들이 곳곳에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불발탄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뢰보다 좀 위험한 지역들을 많이 만들 수 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서 폭탄이 말 그대로 묻어서 그냥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게 사실이죠. 제일 큰 거는 지뢰협약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뢰협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속탄 문제까지 불거져서, 그래서 이야기가 같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집속탄에 대해서는 과연 이걸 지뢰무기처럼 그렇게 막아야 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죠. MLRS하고 다연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연장 로켓 체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낡은 체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부터 쓰던 체계라서 유도가 되는 유도탄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비유도 무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탄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입을 해버리게 되면 그 탄들을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타입이 두 타입 있어요. 대장갑용이 있고 대인살상용이 있어요. 근데 대장갑용이든 대인살상용이든 얘들 둘 다 잘 안 터져요. 안 터져서 그렇게 불발돼서 있는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뢰협약하고 걸려 있어가지고 집속탄 사용이 좀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집속탄에 대한 의문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진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게 맞아? 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대인살상용으로 사용되는 집속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 뭐 아무거나 뚜껑 하나만 있으면 다 막을 수 있어요. 콘크리트 벽이라도 막혀있으면 못 뚫는 거고, 대기갑용도 사실 굳이 그게 필요할까? 그러니까 제블린도 있고 사실 대안은 충분히 많은데 과연 필요한 무기 체계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죠. 비인도적이다라는 기준은 이 무기가 불특정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콜레테럴 데미지라고 얘기하는 비의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큰 무기들을 이야기를 해요. 제일 큰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교전 과정에서 상대 무기 체계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무장을 사용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굳이 죽지 않아도 될, 다치지 않아도 될 민간인까지 그 범위에다 넣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집속탄이라던가 지뢰무기라던가 열압력탄 같은 것들은 그 무기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적용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요. 대신에 역으로 내가 반드시 파괴해야 되는 어떤 표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범위를 넓힌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무기들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무기 효과라는 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굳이 저걸 써가지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건 아예 상상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거하고 이제 드론하고를 직접 연결시키기가 좀 많이 애매해지죠. 보통 기갑용으로 쓰게 되면 자탄의 중량 자체도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소위 말하는 그 집속탄 계열로 분류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니면은 집속탄의 그 자탄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드론에서 그냥 분리된 자탄을 하나씩 떨구는 식으로 그렇게 쓸 생각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걸프전 때 죽음의 고속도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걸프전 막바지에 다국적군의 지상전이 시작이 됐어요. 포위망이 확 조여 들어오니까 쿠웨이트에 있던 이라크군이 이라크로 급하게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고속도로에 그 차량 행렬들이 쭉 늘어섰죠. 그 차량 행렬이 늘어선 순간 거기에 캐스라고 부르는 근접 항공 지원을 엄청나게 많은 소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속탄부터 시작해서 다 썼죠. 있는 대로 다 썼죠. 그래서 거기가 고속도로 전체가 진짜 말 그대로 죽음의 고속도로가 됐어요. 그런 용도로 쓸 때는 효과는 분명히 생길 수 있죠. 국내에서도 열압력탄에 대해서 이상하게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열압력탄을 사용했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열압력탄은 굉장히 위험한 무기이고 사실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은 과거의 소위탄 같은 것의 좀 변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네이팜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이팜탄 같은 것들이 소위 말하는 소위탄이라고 해서 뭐 여기저기에다 불을 질러버리는 이런 형태의 폭탄이었다라고 하면 폭발할 때 압력 효과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게 열압력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압력탄의 그 효과라는 게 사실은 그 과거에 사용되던 네이팜탄이나 이런 것들하고 기본적으로 효과나 특징 자체가 좀 유사한 측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비인도적인 무기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 일단 열압력탄 그리고 백린탄 저는 개인적으로 열압력탄도 열압력탄인데 백린탄 쓰는 거는 정말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린탄은 떨어졌을 때 살을 이걸 파고들어요. 파고 뼈까지 들어가서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다 탈 때까지는 계속 이게 안에서 타고 있어요. 그 고통도 엄청나고 타는 과정에서 또 가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고통을 줘가면서 죽일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어차피 살상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면 고통 없이 보내줘야죠. 최소한. 뭐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뀌어가는 추세잖아요. 대기갑 전력을 상대를 하는 과정에서 집속탄을 쓰기보다는 제블린 같은 유도 무기를 쓰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 초기에는 러시아의 기갑 전력이 많으니까 대기갑 작전에 가까운 그 임무들이 많았다 치면 지금 양상은 사람 대 사람이 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병 전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가 단참으로 향해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 대기갑 집속탄보다는 결국에는 대인용 집속탄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 집속탄 사용이라는 건 조건을 다 맞춰야 되니까 풍향이라던가 풍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투하를 해야 되는 거니까 피하 간의 교전 거리도 짧고 서로 중첩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효과가 클까라는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